자, TV 100분 토론에 이어서 유튜브 100분 토론 연장전 지금 이제 시작할 텐데요. 대략 한 크게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김포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게 꺼질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키워질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엔 국토를 새로 좀 개편하는 이슈로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내건 안 자체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나 확장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먼저 말씀 주시죠. 아니 근데 이건 확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일단 후보들이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 당에서도 가지고 나올 게 일단 부울경이 이번에 정말 꼭지가 돌았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광역자치단체장들 지금 이제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충남도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병수 시장도 그렇고 이런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제안이 당 차원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뉴시티 뭐 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당 차원에서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사실을 이거를 촉발시킬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좀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는 좀 조금 에너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당장에 무슨 뭐 이익이 나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금 이 새로운 변화, 지금 경쟁력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잊어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엔진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에서 어쨌든 들고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예. 뭐 지금 사실 뭐 삼축 메가시티 뭐 이런 식의 안도 김기현 대표는 얘기하던데 그거는 서울, 광주, 부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메가시티를 얘기할 때는 어떤 행정구역의 통합도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원, 화성, 오산 통합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장시간에 걸쳐서 꽤 진전도 있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현되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각 시장도 따로 있고 시의회도 각기 다 다른 상황에서 이해 조정을 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뭐 지자체에서 말을 듣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은 저는 어렵다. 그리고 그건 방향도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시티 하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2,600만인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월 6만 5천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정액 교통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세훈 시장이 꺼내던 정액 교통권은 서울시 안에서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통카드 하나도 서울, 경기, 인천의 입장이 다 틀려서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내놓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메가시티의 발전. 아주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것부터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야 결국엔 진정한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세계적인 추세도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통합됐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메가시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식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트워킹하면서. 적어도 이제 제가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김포시장하고 공동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다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의 등장을 주목했던 이유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나 한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뭐 마침 가다가 이제 서울에서 끝났는데 김포가 되면 이제 김포는 이제 완전히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포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메가시티 이런 논쟁하고 상관없이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하게 지금 벌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공동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은 이 회고적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지난 정권의 한 1, 2년 차를 이제 회고하면서 심판하는 투표인데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야당 심판원을 이제 꺼내서 재미를 봤어요. 새로 나온 프레임이었죠. 보통 여당 심판을 하는데 야당 심판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민주당이 많이 이겼고 지금까지는 아무튼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어서 여론조사를 자동답 방식이냐 전화 면접 공이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있어도 여당 심판론이 보통은 한 50%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기 어렵죠. 더군다나 강서구 보궐선거까지 졌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판을 흔들려면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 이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 이슈를 잘 들고 나온 거고 아까 제가 본방 중에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럴지언정 국민의힘에서는 의제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고 이 의제를 끌고 가면 이제 회고적 투표에서 이제 전망적 투표로 좀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 5시에 토트넘 경기를 2시간 생방송으로 보고 와서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요. 토트넘이 이제 감독이 바뀐 다음에 볼 점유율을 굉장히 늘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볼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제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과거 회고적 이슈가 아니라 전망적 이슈로 국민의힘이 뭐 당이든 아니면 용산에서 발제를 했건 이렇게 던져서 소비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여당에는 좀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이슈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말씀에 이제 연장해서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김진애 의원님이 이제 국토를 좀 제대로 좀 바꿔보고 싶은 의지는 있으시지만 네. 실효성으로 따지면 네. 이제 심판론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근데 잘못해서 이제 메가시티론으로 이제 정책 전환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심판론이 묻히는 효과가 있어서 주저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작전을 잘 짜야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는 심판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누가 저촉시켰느냐, 어떤 걸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거로 이제 이거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그게 지금 솔직히 저기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이슈만 더 이제 말씀 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균형 발전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 발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한 수 위에 아닙니까? 대단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태도, 국민들의 태도가 이제 그래도 큰 구도를 결정할 건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살짝 변화하는 기운들은 보이지만 아까 보면 큰 카드 안 쓰고 작은 카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당에게 좀 그래도 꽤 뭔가 선물이 될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언행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뭔가 이렇게 바뀐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 보여서 일단 기대와 뭐 소망과 어떤 예측이 같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우선 그 여야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명제 같아요. 그거는 여권 쪽에서도 바라는 바죠. 그리고 일부 변화된 모습이 비춰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진정한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사권의 행사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야당의 주장대로 지금 여당의 대표가 뭐 오더 받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보면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은 대단히 헷갈리는 시그널이죠. 이게 진정한 변화가 맞냐 아니냐. 근데 이제 곧 뭐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사직을 할 거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 교체도 본격적으로 지금 하마평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와 개각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바뀌느냐 아니면 기대보다는 아주 소폭의 변화에 그치느냐라는 게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 김태호 후보를 재공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의 설명이 뭐냐면 당 대변인 입을 통해서 한 게 업무 연속성이거든요. 아마 김태우 청장도 강서구청장도 강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그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국민이 요구한 거는 연속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단절.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하여튼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거 그거 이제 그만 딱 문 닫고 다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제 끝난 것처럼 다시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흔쾌히 찍은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쾌히 찍었던 마지못해 찍었던 그분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정책은 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찍은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정책 태도도 좀 다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도 좀 부족하고 뭐 잘못했을 때 나와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 주길 바라는데 안 그러고 뭐 이러니까 지금 다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출발이 이준석 대표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났을 때 갤럽 기준으로 53%까지 갔다가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면 30%까지 떨어져서 지금 40%를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생각해봐야 될 게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별하든가 굴복하든가 타협하든가 이런 겁니다. 결별하는 게 제일 속 시원하죠. 지금 딱 결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게 선거 질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굴복은 안 되는 거죠. 돌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좀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항복선언이니까 정책 부담이 크니까 못 갈 거예요. 그럼 결국 타협책인데 뭐 징계 처리하고 공천 주는 정도로는 이준석 대표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 사이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이걸 뭔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몫인데 대통령이 안 변하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 대통령이 또 변하면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뭐 이건 내가 뭐 잘못 판단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럼 뭐 이준석이 거부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거부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니까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그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변할지 어떨지. 대통령 후보는 제가 변하는 걸 많이 봤는데 대통령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변하게 하려면 내년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를 주로 이제 생각하셨고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관계인데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 사이에서 뭔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예, 이생수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뀌었으니까 지금 뭔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당정 지지율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종의 국민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맞죠? 예. 방향 전환을 우회 도로를 좀 안내해 준 거고 그래서 방향 전환을 좀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프로 구단은 아니더라도 아마 구단 정도는 된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은 많이 참고 네. 손을 잡은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전략 전술을 많이 잘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아무튼 혼자 뚝심 있게 나가다가 한번 충격을 받고 지금 우회 도로로 다시 이제 접어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준석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면 이제 총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동력을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20석에 그치고 150석에 한참 못 미치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확 떨어질 겁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막상 지고 나니까 지지율이 민주당이 계속 앞서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런 다음부터는 뭘 해도 국민들이 이슈조사하면은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정부 여당이 찬성하는 의견이 지금은 한 30% 중반 나오잖아요. 이제 20%대로 떨어지고 뭐 어떤 것이든 동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번 우회했는데 확실한 유턴을 하든 아니면 다른 우회 경로를 찾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참 한숨이 얼마 전에요. 대통령께서 바뀐 행보를 보여준다고 해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거기서 시민들 앞에 놔두고 정말 대통령으로선 꺼내서는 안 될 단어를 꺼내셨어요. 바로 탄핵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놀래기도 했고 그게 이제 만약 무의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달리고 계시냐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만약 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은 그거를 작전으로 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된 건 뭐냐면은 정말 너무나 쫄려 계시구나. 너무나.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행보 지금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국정 기조는 바뀌고 싶어 하지 않아요. R&D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군에 관련된 건 인사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인사 나오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국힘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하여튼간에 걔네들 꺼내 그러면 내 사람들 갖다 심어놓고 그다음에 나 절대로 탄핵 안 당하게 할까.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이게 절대로 탄핵을 안 당하게 할 거야. 그다음에 만약 탄핵이 당하더라도 뭔가 다른 조치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뭔가 비상한 것들을 막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자꾸 생각하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뭐 쿠데타에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전쟁에 관련된 안보 불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경제 쪽에서는 뭐 경제 위기에 관련된 거 있는데 이래서 정말 이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115석을 가진 이런 정말 여소 저긴데 다 하셨잖아요. 시행령 정치했지, 압수수색하고 기소권 가지고 다 했지, 거부권 가지고 휘둘렀지, 인사 막 했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 이럽니다. 대통령 저거 지금 저렇게 약간 변한 척해도 만약 해가지고 조금 나오고 한 120, 30석 나오고 그러면은 또 돌변해가지고 옛날처럼 다 할 거다.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 그게 없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면은 마치 소에 끌려가듯이 아니 뭐 어디 가서 뭐 경상도에 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국회에 들어간들 뭐 할 수 있냐? 아니면 언제 다시 또 뒤에서 또 역공이 불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너무 깊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은 안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고요. 겁이 납니다. 아니 말씀하신 거 불안합니다. 들어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20, 30석 하는 거를 대단히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만약 한다고 지금보다 그러면 많은.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요. 그래서 대통령을 포위해야 됩니다. 뭐냐면 저는 내년에 이게 뭐냐면 저는 200석 이런 얘기 안 해요. 대통령 견제가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너무나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한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만드는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총선에 저는 탄핵론 같은 얘기는 안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포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1년 6개월 정도의 기조를 보면 그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장제원 의원이 뭐 그 당원들 앞이고 당원들 지지자들 앞이니까 했을 말일 겁니다. 그걸 자꾸만 저도 반복하는 게 그분한테 미안도 한데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 전당대회 국면인데 윤심이 당심이다까지는 됐죠. 그 당심이 민심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아니라고 다들 얘기해서 어떻게 당심이 민심이 되냐. 그거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이건 박정희 전단처럼 물리적으로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면 현실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지. 자,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야 이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 어려운 거라는 걸 지금 알았으니까 변화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민심을 따르는 당심을 당지도부를 만들고 그 당심이 대통령 윤심을 만들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인요한 위원장도 그거는 지금 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비대로 안 되겠습니다. 신당 만들고 이런 지도부를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이 변해야 대통령이 변합니다. 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우린 그럼 그러면 사실 대통령도 어떤 생각할지 모르죠. 뭐 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 만들어준 정당을 버리고 정정당이라 명분으로 했죠. 탄핵만 없었다면 그건 사실 탄핵 역풍 때문에 이긴 거지만 어려웠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령도 그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윤석열 신당도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심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당지도부를 10월 달에 만들어야만 대통령한테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가 와야만 무슨 대통령이 변하지 당이 뭐 말하기도 전에 미리 다 엎드려 갖고 알아서 다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원 앞을 할 때 대통령 출당시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못해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남은 게 3년 6개월이에요. 지금 1년 6개월 돼가는 거고요. 남은 임기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견제론을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센 강력한 대통령이냐? 제가 보기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힘이 약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조직법 하나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무슨 힘이 세요? 근데 왜 지금. 휘두르세요? 아니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말이 세서 세 보이는 것 같아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정도 의석의 차이를 갖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의석이 워낙 자기 여당의 의석이 적으니까 3당 합당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최약체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분노의 투표, 응징, 심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연민 동정이거든요. 네, 근데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대통령은. 도저히 연민과 동정에 예. 이 대상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 시각의 차이죠. 네, 유튜브로 오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마구 얘기하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대충 정리를 할 텐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이 실제로 센 대통령이냐 아니냐는 뭐 이제 견해 차이로 일단 돌리고요. 말을 이제 모아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으나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결국 바뀌게 만드는 건 여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총선의 결과나 이런 걸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국 그게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이제 견해로 일단 읽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될지 매월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유튜브 100분 토론 연장전까지 이제 막 시작된 총선 전국에 영향을 미친 사안들 중심으로 토론해 나가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